금융당국이 KT 자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수천억 원대 대출 사기와 관련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운영 실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대출 사기를 당한 금융사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3개사로 추정됐으나 금융당국의 검사가 확대되고 있어 다른 금융사의 피해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GS건설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 달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 업체 등을 제치고 글로벌 수주량 1위를 기록하며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해운 조선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은 370만 CGT로 작년 1월보다 9.4% 감소했습니다. 물량은 줄었지만 국내 조선업계 수주 실적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발주량 중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물량은 168만 CGT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보다 115.7%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캔의 강동석입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저조하지만 유럽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으면서 드라기 총재는 이 시기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기보다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 조금 더 글로벌 증시는 상승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7일 미국의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추가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살펴보면 사흘간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20선까지 회복도 시도했던 코스피는 현재 1915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1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금요일이죠. 박PD 드림하이도 있는 시간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종목 선절법에 대한 팁도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주간 고용지표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7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경제성장 정체의 우려를 씻어냈고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날 1907.89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14.56포인트 오른 1922.45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자세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14.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618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억 원, 56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시장이 상승 출발하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509.87포인트로 마감한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97포인트 오른 513.84포인트로 개장했는데요. 현재 지수는 513.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는 반대로 외국인만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28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9억 원, 15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요, 4원 50전 하락한 1074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 감소한 점이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며 위험자산 기피 심리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환율은 1074원 1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이었습니다.
ECB가 통화정책회의에서 0.25%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또 환율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전승지 연구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기 총재가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이 저조하지만 디플레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강력하게 몫을 박으면서 하지만 ECB의 경제 전망과 또 유로존의 4분기 GDP를 확인한 후에 유럽의 경제가 조금 더 유럽의 경제가 좀 후퇴하는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면 이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향방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면 3월에서 통화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을지 다른 카드를 쓰게 될지 한 시기와 또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예, 일단 추가 완화는 말씀하셨듯이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물가와 디플레 가능성, 그리고 11월 민간 대출을 보면은 감소세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을 하는 등 향후 이제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신흥국 불안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 완화의 정당성을 지지해주지 않나 싶고요. 다만 미국의 테이퍼링과 통화 정책이 괴리된다는 점에서 다소 완급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유로존 부실국들의 금리 하락, 그리고 안정세, 그리고 M2 통화량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ECB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단기 금리가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진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기 금리 상황에 따라서 3월에 추가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10에서 15bp 인하하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추가 장기 대출이나 마이너스 예금금리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접 국채 및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ECB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예금금리,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가운데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유지한 데 있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연준과는 달리 신흥국의 위기가 점차 고조된다면 ECB에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하는 것이 신흥국의 통화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카드로 신흥국의 통화를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유지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지만은 다소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로존의 진정한 경기 회복이 이들의 수입 증가, 그리고 여타국의 신흥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최근 유로존의 상황을 보면은 사상 최대 경상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출하는 신흥국의 수출이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로존의 단순한 통화정책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또 신흥국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테이퍼링이 중심인 만큼 미국의 테이퍼링이 좀 진행이 돼 가는 이상은 일단 신흥시장 안정을 유럽이 선두에 서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안정세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 유로존의 초저금리와 또 통화 약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통화 전쟁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온 후에 시장에 관심은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붙게 된다면 우리 환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까요? 예, 일단 사실 통화 전쟁이라기보다는 달러 강세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약간 다소 긴축적인 쪽으로 가려고 가는 방향을 잡고 있고, 오히려 여타국들은 각국별로 경기 여건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과 주요국의 여건을 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일본 등은 오히려 완화로 대응을 하면서 이제 달러 강세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미국 또한 오히려 여타 선진국들이 완화로 대응해주면서 자신들의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안을 막아주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위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화 가치 하락을 저지하고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은 통화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여타국의 통화 정책 차별화, 달러 강세 국면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는 글로벌 환시나 달러 환율에 양방향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해석이 되면서 달러 강세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G2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공포가 신흥국 불안을 확대시켰는데요. 오히려 이제 미국 경기의 순항을 확인했을 경우에 위험자산 선호와 신흥통화 약세를 진정하는 그 신흥통화 강세 재료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에는 그 미국 고용지표 호조시에 하락 재료가 우위하긴 하지만은 일단 잠재되어 있는 신흥국 불안으로 인해서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흥국이 금리 인상으로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에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중수 총재 임기 전까지의 금리 동결은 우세하지만 이제 그 후에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분간 이제 통화정책 변화는 크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내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 경기와 좀 괴리가 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테이퍼링과 향후 금리 인상 기대는 달러 강세로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달러 환율에도 강한 지지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여건을 보자면은 안정적인 경상 흑자나 재정 안정, 그리고 외화 유동성 안정 등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보자면은 신흥 아시아 통화의 대리 통화 역할을 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계절적으로는 1분기 우리 경상 흑자가 축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취약한 국내 수급이 대불안에 따른 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가 되겠지만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삼성증권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삼성선물이고요. 네. 예. 네,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시에 찾아오는 남원우의 이슈 Y 남원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점핑 탁 돼서 출발했는데요. 그 길로 그냥 위로 한번 쫙 쏟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원 또 밀리기 시작하니까 에이고 참 이 주말 기분 좋게 보내야 되는데 그죠? 조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요, 지금 상황요 무조건 고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이슈는 바로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최근에 1900포인트 빵 깨졌던 이유가요, 바로 미국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56포인트에서 51포인트대로 한 달 만에 무려 10% 가까운 급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깨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유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지금 제조업 PMI 지수가요 52.7포인트에서 54포인트로 한 달 만에 지금 1.3포인트 이상 상승했거든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미국의 지금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요, 바로 재고 부담이 제일 컸어요. 재고 부담이 컸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이라 보고요,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마구마구 찍어낸 거예요. 앞으로 좋을 것이다 막 찍어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만큼의 속도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다시 하반기 끝무렵에 가서는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이제 출하가 줄어드는 부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 미국의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후에 폭설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별로 ISM 제조업 지수를 떨어뜨린 요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13년 내도록 안 좋았잖아요. 내도록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생산이 줄었어요. 생산이 줄고 기존에 있는 재고가 계속 소진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딱 살아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재고가 지금 어떻게 부족 현상입니다. 큰일 난 부분이에요. 재고가 부진하면 부족하면 이제부터 찍어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 몇 가지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유럽의 심리지표, 즉 ESI 지표라든지 경기 선행 지표가요, 완벽히 상승하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첫 번째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뭐죠? 디플레이션입니다. 저물가 상태에서 전부 다 소비도 줄고 다 줄어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확실하다면 금리 인하 과감하게 했겠죠. 안 해도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데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요, 오히려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러면 유럽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월 달에 우리나라 대유럽 수출 비중이요, 수출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즉 2013년 1월보다 2013년 1월이요 24.7%, 24%를 넘어서는 우리 증가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의 앞으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럼 향후 이제 유럽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첫째, 재고 소진이 되었고 소비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비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생산 증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유럽에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굉장히 밀접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유럽의 수출 규모가 많아지면서 경기가 또 선순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 기대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ECB는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든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 채권 불태화를 중단시킨다. 이거는 채권 불태화라는 걸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어떤 돈 푼다, 통화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중에 돈까지 늘어난다면 심리 개선 상태에서 굉장히 소비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유럽의 경기 회복을 접근할 것인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이 그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그널이 언제 나왔냐면 12월 달에 나왔어요. 12월 달 뭐로 나왔냐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요,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자동차들이 급격히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럽의 자동차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유럽의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과 그리고 한국의 대유럽 수출이 늘어난다면 유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예, 운수 쪽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운, 항공주들도 전부 다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DI 지수가요, 그간 2300포인트에서 108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살금 돌아서고 있다. 이 유럽 경기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조선주까지도 이제 회복의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대유럽 수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국이 파는 물건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섬유, 의류 뭐 이런 쪽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 이제 화학 제품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화학업종과 그리고 그 생산량을 늘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계업종군들 꼭 또한 같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따라서 이 유럽의 경기 회복에서의 가장 밀접한 부분은요, 이 IT 가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될 것이지만 자동차가 제일 선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화학, 기계, 그리고 해운, 항공, 조선 정도는 유럽의 경기 회복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슈 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2시 20분에 여러분들 특징주 와이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PD의 드림할 시간입니다. 이제 몇 달 동안 낯이 익은 분이죠. 박정호 PD와 또 정재훈 멘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지수가 1900선이 깨지면서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정재훈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880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때가 저가 매수 기회의 마지막 타이밍이었을까요? 예, 일단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외바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중바닥을 좀 형성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올라와서 1910포인트대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금 더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30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1%가 좀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각은 그렇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차곡차곡 주식을 모아가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1930까지 올라오고 한다니까 박정호 PD가 그래도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는데 1900선이 깨지고 날 때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입장에서는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박정호 PD도 얼굴이 많이 헬쓱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어마어마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핫텐을 열심히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해두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재훈 멘토님이 이제 구정 전에 제가 그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구정 전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했을 때 현금 확보를 해두자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 현금 확보를 좀 해놓아서 조금 안심은 하긴 했었는데 그 멘토님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나 이번에 변동성 장세에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에는 현금화를 확보를 해주지 못한 분들이라면 지금 뒤늦게 따라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못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눌리고 난 이후에 다시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눌림을 줬을 때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포지션을 내가 단기적으로 좀 받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 좀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냐 아니면 나오지 않는 기업이냐 요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다시 된다면 다시 이제 그때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됩니다. 즉 포트에 대한 교체를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멘토님 네. 저희가 이제 12월부터 멘토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 1800선 열어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었고 이번 주에 1900선도 깨고 1800선에 왔었고 지금까지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어닝 시즌도 어느 정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낙폭과대주 항상 말씀하셨던 이 시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도 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자동차 쪽을 차라리 만약에 낙폭과대 쪽을 매매를 한다라면 자동차 쪽을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완성차보다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를 좀 좋아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만도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의 하반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둔화가 됐다.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증권사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좀 받아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될 것이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동차 부품 섹터가 그나마 지금 현재 섹터별로 중에 가장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물리더라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항상 이렇게 업종만 이렇게 짚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정도 지났고 오랜만에 또 핫텐에 출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마음고생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자동차 업종 중에서 엄청 많잖아요. 자동차 부품이란 게 뭐 어마어마한데 이 중에서 조금 유망 있는 또 부품주를 골라주시다면 어떤 종목을 또 선호주로 뽑아주시겠어요? 예, 우선 차트를 좀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두 종목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도라는 그 현대 모비스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섹터들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올라가지도 못했고 빠지지도 못했습니다. 실적이 좀 나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무거운 분들, 큰 종목분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군들도 괜찮고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만도 같은 기업도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지속이 될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들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군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241선에 좀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아니라면 뭐 내수 관련 섹터라든가 유틸리티 쪽 이런 쪽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고 특히나 뭐 전날 같은 경우 기사를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를 파는 대신에 내수주 즉 유틸리티 섹터를 좀 많이 샀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그 산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섹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유틸리티에 대한 전망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현대모비스와 만도는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저번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박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전을 했습니다. 현금이 25% 있었기 때문이죠. 실리콘웍스 10%, 매일유업이 10%, 하치와 대우조선해양, RF텍도 각각 10%씩, 대우인터내셔널만 25%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이 실리콘웍스가 1월 28일 손절을 했습니다. 22,000원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원칙이었죠. 21,600원까지 내려간 날 22,000원의 손절가 터치를 했고요. 매일유업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이었죠. 3.7%, 3.2%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가장 높습니다. 25%죠. 수익률도 가장 높은데요. 4%의 수익을 얻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아쉽지만 1월 27일 손절을 했습니다. 35,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켰습니다. 또 RF텍 1월 23일 날 매수 관심 가졌던 종목이었죠. 2월 6일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13,150원까지 달성하면서 목표가 실현을 했고요. 5.3%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아쉽지만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 대우조선해양과 또 실리콘웍스는 원칙이기 때문에 손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신 내용들은 서울경제TV 핫10 홈페이지를 통해서 박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서 수익률과 또 종목들까지 함께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 PD님, 그래도 들고 있던 종목들이 그나마 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예,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핫텐의 이 박PD의 드림하이 코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성향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손절가 터치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방송에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찾았던 한스바이오메드라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OCI 등등 이게 원칙대로 손절을 안 했다면 지금은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실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관심 종목을 찾았을 때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멘토님 이게 어떻게 하나요? 대우조선해양. 예, 일단 손절은 됐습니다. 손절은 됐는데 우선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예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크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단 종목의 포트를 좀 보시더라도 경기 민감 섹터를 좀 포트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수 쪽으로 좀 위주로 많이 편중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도 상당히 조선 섹터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을 살짝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 32,300원 이 자리대가 좀 중요한 자리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조금 더 시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기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뭐 손절로 좀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들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좀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정해 주신 목표가 38,500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장기적으로 일단 본다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소 좀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 38,000원대 중간 가격이죠. 35,000원대를 먼저 좀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일단은 목표가를 따져보게 되면 1차가 35,000원, 2차가 38,000원. 그렇게 잡으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멘토님하고 저를 마음고생 시켰던 실리콘웍스가 아쉽게도 지금 순저가 터치를 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실리콘웍스가 이게 갑자기 욕할 뻔했는데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이 나갔는데 저는 굳이 이거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 딱 감고 그냥 봐주는 그런 전략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웍스가 지금 현재 이 아이폰,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큰 사이즈만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작은 사이즈까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플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죠.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 구도가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LED 조명 쪽 사업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LED 섹터를 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과도 맞물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당히 좀 무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끝까지 인내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이 역시나 이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에 대한 이런 핑크빛 전망에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어떻게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혹시나? 대우 인터내셔널은 지금 아마도 한 20%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4만 원 정도에 좀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고점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참 좋을 건데 거래량이 좀 증가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4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라면 한 61선 정도대에서 매수를 좀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것보단 이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눌림을 줬을 때 그때 한번 비중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즉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가 도달하겠죠. 그럼 목표가를 자연스럽게 좀 상향 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메일유업은 초창기에 멘토님과 저를 울게 만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메일유업이. 그럼 이 중국 모멘텀 계속 이어가면서 메일유업을 상승에 견인을 할 수 있을까요? 메일유업?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내수 섹터고요.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락을 했었는데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3월달 정도에서부터 산화 제한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분유 시장의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메일유업도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고 지금 현재 기준은 61선을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하츠가 그래도 약세 모습에도 요즘에 강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츠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 업계가 안 좋으면서 업황이 안 좋으면서 건설주들이 다 울상을 짓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가구주들이 선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츠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타서 한번 더 이것 또한 추매를 해봐도 될까요? 하츠도? 자, 하츠는 비중 10%를 좀 가지고 있죠. 좀 소형주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츠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1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약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저점대가 약 한 3,300원 정도입니다. 근데 3,3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3,575원입니다. 한 0.7% 정도 눌려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3,550원 정도에서부터 3,400원 정도 때까지 5%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15%로 조금 늘리고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하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시청자분들도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에 추가로 포트에 담아도 괜찮을 것 같으신가요? 네, 충분히 담아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익 실현했던 종목이죠. RF텍인데 11,400원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5.6%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예, 5.6%인데 아닙니다. 조금 네. 더 높습니다. 조금 더 높은데 13,000원대에 매도가 좀 되셨을 겁니다. 한 네. 10%가 조금 넘는 그런 수익인데 제가 그 명절 연휴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3주 만에 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 PD의 디리마 이 부분들이 포트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됐었는데 손절이 두 종목이 나갔지만 그래도 다행히 RF텍이 좀 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손실을 좀 충분히 좀 메꾸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RF텍 같은 경우는 우선, 갤럭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둘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무선 충전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 바닥을 서서히 좀 탈피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3,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일단 차익을 좀 해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이제 한 2주 있다가 갤럭시 S5가 드디어 공개 임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RF텍도 갤럭시 S5의 무선 충전 그 부분에 지금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잖아요. 기대감에. 그렇다면 지금 시청을 드문드문 하시다가 이런 목표가 이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RF텍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RF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등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2,800원에서 13,000원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가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쉬어주는, 즉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여가지고 한 15,000원 정도 때까지, 그때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좀 보유 전략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익절가도 잡아주신다면 어느 정도? 11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 12,000원 정도? 이 12,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제 조금 깊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12,000원대가 이탈이 되면, 즉 12,0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즉 익절을 좀 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의 수익률 매수가가 11,400원이었기 때문에 10% 정도가 되겠네요. 11% 정도고요. 네, 그렇다면 박종호 PD 오늘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솔직히. 근데 이제 낙폭과대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10%의 하락을 보여준 삼성 SDI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큰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4분기 실적 그 어닝 쇼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가 하락에서 집중해야 될 점은 바로 이제 삼성 SDI 그 PDP 사업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고정자산 전액을 4분기 실적에 감액을 하면서 이런 어닝 쇼크의 원인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그 ESS 산업 위주로 이제 사업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멘텀은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삼성 SDI가 주가가 한 번 20만 원을 터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그 전기차 모멘텀으로 인해서 20만 원의 주가를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 20만 원 주가를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냥 모멘텀만 있었고 그에 따른 매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삼성 SDI가 다시 14만 원으로 흘러내리게 됐는데, 하지만 이번 14년도에는 테슬라가 아닌 BMW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BMW 효과는 테슬라 효과와 달리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가 모멘텀 플러스 매출액까지 발생한다면 2014년도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이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과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한번 오늘 관심 종목 찾아봤습니다. 멘토님, 이 성장성 있는 SDI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 제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면 일단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바닥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바닥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자, 상황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흠잡을 데 없습니다.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지수가 강하게 이렇게 V자 반등이 좀 나오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차별화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변동성도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한 압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삼성 SDI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고가가 20만 원을 찍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약 한 16만 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점이 이탈하면서 하락 N자로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 목표가로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약 한 15만 5천 원 정도 자리대, 이 자리대가 한 1차 목표치 정도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기술적 반등의 자리대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지수는 여기서 이번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크게는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게 된다라면 절반의 되돌림이나 아니면은 11선이나 21선, 이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1차 단기적인 목표가는 좀 도달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조금 눌림을 받았을 때에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구나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지금 14만 4천 원권역에 거래가 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14만 원 정도, 이 14만 원 정도에서 13만 5천 원 정도 때까지죠. 다시 이 자리대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그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약 한 15만 원 정도, 15만 1천 원 정도로 좀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3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로 볼 때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 포트를 꾸려갔을 때 SDI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가 겪고 뭐하고 하면서도 60개월 선, 즉 이 6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와봤자 60개월 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번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면 아마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를 약 한 19만 원 정도로 잡는 게 좀 좋을 것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삼성 SDI 말씀해 주셨는데, 비중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담아볼까요? 네,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담아보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 제한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남겨두고요.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 이제 그 종목 공개하셔야겠죠?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신송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내수 관련 좀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원자재 가격이 좀 꾸준하게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 원자재, 즉 곡물을 대부분 다 수입을 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 수입 가격이 일단은 싼 값에 들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개선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봤을 때 이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홀딩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이 해외에서 곡물이나 이런 부분들, 이 경매로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판매라는 그런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대부분 국책 사업의 약 한 80% 가까이 거의 독점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은 상당히 좀 노하우가 있는 그런 상황,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수익 창출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는 보유를 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좀 많습니다. 여의도에 빌딩이 좀 3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0억이 넘습니다. 평가 차익을 좀 보게 되면. 그리고 그 구에서 임대 수익이 연 한 60억 가까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단 수익 구조가 좀 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예, 가격에 대한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정재훈 멘토님. 너무 경청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그 전략 궁금합니다. 자, 우선 가격적인 좀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4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가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주가가 4거래일째 지금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양봉의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 이 눌림을 좀 받았을 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요, 약 한 9,800원 정도, 9,800원에서부터 약 한 9,4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선이죠. 9,0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편입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자고 하셨는데 박정호 PD님 이 가격대 마음에 드시는가요? 예, 한번 이제 예전에 네. 호텔 신라도 이렇게 멘토님께서 추세가 살아있는 거에 올라타서 이렇게 네. 추세를 타서 가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셨으니까 이 가격에 한번 저도 다시 한번 그때의 기분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더 오르면서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박정호 PD님 그렇다면 삼성 SDI와 신송홀딩스 어떤 종목 편입 결정하실 건가요? 이제 두 종목 다 할 예정이고요. 지금 삼성 SDI 또 제가 고집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삼성 SDI도 편입해서 두 종목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또 신송홀딩스 각각 10%씩 박정호 PD 편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호 PD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30%의 삼성 SDI와 신송홀딩스 각각 10%씩 담겠습니다. 네, 하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죠. 3,550원에서 3,400원까지 분할 매수 5% 추가 매수를 해서 15%로 비중을 확대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삼성 SDI와 신송홀딩스는 19판입니다. 각각 10%씩 신송홀딩스는 9,800원에서 9,4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 주셨고요. 삼성 SDI는 14만원에서 13만 5천원까지 분할 매수가 유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개미들의 든든한 편 정재훈 멘토님과 또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